챔피언스리그 전체 1위가 어느 팀인지 아십니까? 네, 리버풀입니다. 4승 0패, 10득점, 1실점, 3번의 클린시트.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팀 레버쿠젠을 상대로 4대0 폭격을 때리며 챔피언스리그는 또 다른 차원의 대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버풀 레전드 사비 알론소의 안필드 방문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 경기, 대체 어떻게 레버쿠젠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조절. 축구에서 강팀, 엘리트 레벨의 경기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90분 동안 어느 시점에서 강도를 높여 주도권을 잡을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 강도를 낮춰 선수들의 회복 시간을 가질 것인가. 축구 선수들은 기계가 아니다 보니 경기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시점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고 어느 시점에서 에너지를 비축하며 안정적인 수비, 볼 점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내려야만 합니다. 리버풀이 지난 23-24 시즌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며 22-23 시즌의 부진을 만회했지만 결국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달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강도 조절을 완벽히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들의 경우 시즌 60경기 이상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블 스쿼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블 스쿼드를 구성하는 의의 자체가 주전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것이지 완벽한 로테이션을 통해 주전 비주전 선수가 동일한 비율을 가져가며 출전하지는 않죠. 어떤 이유에서든 리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최대한 주전 선수들의 출전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한 경기 한 경기 90분 동안의 강도 조절을 통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시켜 시즌 60경기를 어떻게 소화해내는지에 따라 트로피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을 가진 채 이번 레버쿠젠과의 경기를 바라보게 되면 아르네 슬롯이 생각하는 시즌 전체 운영과 높은 난이도의 일정 소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냈는지 더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본 경기로 들어가보죠. 레버쿠젠과의 경기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전 후방 빌드업 문제, 전방 압박에서의 문제, 두 번째 후반전 변화를 통한 경기력 개선, 세 번째 루이스 디아스가 3골을 득점할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를 하나씩 얘기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반전 후방 빌드업 문제, 전방 압박에서의 문제. 제가 빌드업 문제, 전방 압박에서의 문제라 말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결과값을 두고 본다면 리버풀의 효율이 훨씬 더 좋은 전반전이었습니다. 먼저 스탯으로 보시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리버풀은 역시나 전반전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며 주도권을 크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42.5% 대 57.5%의 점유율 차이, 경합에서는 38.9%, 61.1%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었죠. 더 디테일하게 터치 스팟까지 보시게 되면 리버풀은 310회, 레버쿠젠은 403회로 기본적인 통제권에서 상대에게 내준 전반전이었습니다. 터치 수가 100회나 차이 나니까 당연히 패스 수치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단순히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격 효율은 리버풀이 훨씬 좋았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 상대 진영에서 볼을 잡는 횟수도 레버쿠젠이 높았지만 더 깊은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는 61회 대 48회로 리버풀이 되려 높았습니다. 파이널 서드로의 진입은 26회 대 28회로 레버쿠젠이 약 우세, 페널티 박스 진입은 11회 대 5회로 리버풀이 우세. 공격의 디테일을 얘기하는 파이널 서드에서의 수치들은 리버풀이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되려 높은 부분도 있었죠. 이 말은 즉 상대에게 점유율과 통제권을 내준 것은 사실이지만 레버쿠젠에게 위협적인 공격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럼 왜 리버풀은 레버쿠젠에게 점유율을 내주며 전반전을 보낸 것일까? 빌드업 압박 문제를 논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높은 확률로 수적 열세, 선수가 부족하여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압박에서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 먼저 얘기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공격 작업에서는 3-2-5를 보입니다. 보니페이스를 9번 중앙 공격수로 넣고 라이트백 프림퐁을 우측 와이드 플레이어, 윙어로 활용합니다. 10번 유영 선수들은 보니페이스를 두고 좌우 공간에 배치되며 레프트백 그리말도는 지금과 같이 좌측 와이드 플레이어, 윙어로 활용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10번 선수와 포지션을 체인지하기도 합니다. 6번도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보니페이스와 프림퐁의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버풀과의 전반전은 9번이 없는 포메이션이었습니다. 볼이 전진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현재 포메이션을 보시면 라이트백 프림퐁은 우측에서 그대로 윙어 포지션으로 활용되고 9번인 보니페이스가 좌측 윙어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는 순간적인 장면으로 포지션 체인지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경기 내내 보니페이스를 센터 포워드가 아닌 레프트 윙으로 활용하며 중앙에는 레프트백 그리말도와 공격형 미드필더 비르치를 통해 9번이 없는 운영을 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3-4-3으로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또 보이죠. 레프트백 그리말도가 좌측 공간에서 그대로 풀백 포지션, 중앙 미드필더 팔라시오스가 풀백 포지션으로 나와서 볼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포지셔닝을 가져가게 되면 센터백 3명, 수비형 미드필더 2명 간의 간격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며 리버풀의 5명을 모두 중앙에 묶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비르츠가 센터백과 그라벤베르 사이에 위치하여 미드필더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덕에 지금과 같이 레프트백 그리말도와 중앙 미드필더 팔라시오스에게는 마크맨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공격 작업을 할 수 있는 3명 중 2명, 보니페이스와 프림퐁을 측면에 배치시켜 최후방 라인을 컨트롤하고 공격형 미드필더 비르츠와 나머지 미드필더 3명 그리고 레프트백 그리말도까지 중앙 자원으로 분류시켜 무려 5명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포메이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른 장면으로 이해를 돕자면 보니페이스와 프림퐁이 좌우 측면에 배치되어 있죠. 그 외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다 중앙에서 볼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숫자로 비교하면 레버쿠젠은 9번 공격수 없는 운영을 하며 5명의 미드필더 활용, 3명의 미드필더를 고정적으로 쓰는 리버풀 입장에서 당연히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공격수가 내려오더라도 4명이니까요. 정확히 압박이 어떻게 풀리는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의 센터백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리버풀은 10번 커티스 존스 혹은 9번 루이스 디아스가 1차적인 압박을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레버쿠젠의 포지셔닝을 보시면 2명의 센터백은 페널티 박스에서 좌우로 넓게 벌려서 있고 1명은 풀백 포지션에 위치하여 공간을 넓혀줍니다.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자카와 그리말도가 현재는 측면의 풀백 자리가 아닌 중앙으로 좁혀 6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살라는 그리말도의 마크맨이기 때문에 덩달아 좁혀질 수밖에 없겠죠. 현 상황에서 센터백은 골키퍼에게 패스를 줍니다. 존스가 골키퍼를 강하게 압박하자 6번 자리에 있는 레프트백 그리말도에게 패스를 선택하는 상황을 봐야 합니다. 우측으로 나누든 중앙으로 나누든 좌측으로 나누든 골키퍼를 활용하는 시점에서 1명이 더 많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 높여 빌드업을 풀어나간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살라는 레프트백과 왼쪽 센터백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말도는 프리맨으로 여유롭게 볼을 소유하게 됩니다. 곧바로 우측으로 볼을 전달해주죠. 센터백이 볼을 잡은 시점에서 압박 로테이션이 바뀝니다. 커티스 존스가 중앙으로 돌게 되어 9번 루이스 디아스가 우측으로 압박, 방금 전까지 수비형 미드필더 자카에게 압박을 가하던 디아스가 측면으로 향한다. 왼쪽에 있는 각포도 측면에 있는 센터백을 압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공간에서 중앙으로 좁히질 못합니다. 방금 전 그리말도가 중앙에서 6번 미드필더 포지션을 수행해주며 커티스 존스의 압박을 끌고 가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수비형 미드필더 자카에게는 마크맨이 붙질 못합니다. 해당 공간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대로 패스. 자카가 볼을 받은 시점에서 봅시다. 중앙 미드필더 팔라시오스는 메갈리스터가 마크, 그라벤베르는 반대편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니 붙을 수가 없겠죠. 이처럼 레버쿠젠은 레프트백 그리말도까지 중앙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숫자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리버풀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 나온 스탯을 보셨다시피 결국 이처럼 중앙 숫자를 높여 점유율에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지만 공격 효율을 뽑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공격 자원이 몇 없기 때문이죠. 지금과 같이 리버풀이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보니페이스가 측면으로 벌려서며 아놀드와의 경합을 유도하는 것을 억제시켜주기만 하더라도 10번 비르츠와 레프트백 그리말도가 이 공간에서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전반전 압박이 힘들었던 이유, 그리고 레버쿠젠의 공격 효율이 나빴던 이유도 알 수 있죠. 이제 빌드업 문제로 넘어가 보면 레버쿠젠은 역시나 일반적으로 5-2-3에 해당되는 수비 포메이션을 선택합니다. 중앙으로 향하는 드리블이든 패스든 측면 공간을 일부 내주더라도 중앙에서의 위협적인 장면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날 레버쿠젠은 4-4-2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그라벤베르, 메갈리스터, 6번 선수들에게는 완전한 맨마킹을 붙이고 보니페이스와 비르츠는 1차적인 센터백 압박, 나머지 그리말도와 프림퐁은 상대 풀백을 견제할 수 있게끔 숫자적으로 강하게 리버풀을 몰아넣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브라이튼, 아스날전에서도 4-4-2를 베이스로 더블 피봇만 억제하면 볼 방출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노출했기 때문에 레버쿠젠도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포메이션을 통해 아르네 슬롯을 놀라게 했습니다. 켈러를 필드 플레이어로 활용했으나 여기서 쇼패스로 풀어내지 못하며 롱볼 선택. 이 상황에서 보시면 포메이션이 명확해집니다. 자카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와서 백포를 구성하고 센터백 둘이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리말도와 프림퐁은 윙어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레버쿠젠은 중앙과 측면에서의 숫자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게끔 유연한 방식을 택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리버풀은 레버쿠젠의 변형 포메이션, 선수 구성에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다음 2번, 3번 후반전 변화를 통한 경기력 개선, 3번 루이스 디아스가 3골을 득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가겠습니다. 아르네 슬롯은 레버쿠젠이 4-4-2를 꺼내든 것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가합니다. 로우 블록 상황에서도 레버쿠젠이 좁은 4-4-2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 좁은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첫 번째로 커티스 존스, 메갈리스터 완전한 10번 전환, 두 번째로 아놀드의 중앙볼 컨트롤 빈도 상승, 세 번째로 루이스 디아스 펄스9에 가까운 역할. 사실 3번의 경우 레버쿠젠을 만나는 아르네 슬롯이 전반부터 활용했던 방식이긴 합니다. 상대의 센터백이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이다 보니 9번을 같은 라인에 붙여놓으면 경합에서 힘들 것이라 판단하여 중앙으로 나와서 볼을 받든 혹은 침투를 통해 뒷공간을 파고드는 방식을 통해 피지컬적으로 좋은 센터백을 역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아무튼 아르네 슬롯은 최대한 위험 관리를 하며 라인도 올리고 선수들의 배치도 한 칸 더 올리고 경기 강도 또한 끌어올리며 레버쿠젠의 좁은 4-4-2를 뚫어내고자 합니다. 그 공략 방식의 중심에는 수비 뒷공간 공략이 있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위에 있는
센터백을 두고 있는 만큼 상대가 완전히 페널티 박스로 내려앉아 자리 잡게 되면 그만큼 최악이 없습니다. 현재 리버풀의 9번은 루이스 디아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비수들이 페널티 박스에 완전한 자리를 잡기 전에 발생하는 뒷공간을 공략해야만 했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지금처럼 공격 전개 과정에서 루이스 디아스가 센터백에게 붙어서 받는 게 아니라 미드필드 지역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끌어당기게 되면서 전진하는 또 다른 미드필더인 그라벤베르, 존스는 보다 쉽게 공간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는 그라벤베르에게 패스, 그라벤베르가 조금 무리할 정도로 볼을 이끌고 공격적인 드리블을 하며 좁은 공간으로 계속해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미드필더 3명과 센터백의 압박을 받은 채 좌측 각포에게 전달, 밀집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죠. 각포가 측면에서 볼을 잡은 순간을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라벤베르가 볼을 이끌며 미드필더들의 시선을 중앙과 좌측면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존스가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에 대한 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커티스 존스, 아놀드, 살라 총 3명을 활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커티스 존스가 공격적으로 박스 안에 진입하며 뒷공간을 보게 됩니다. 만약 공이 해당 지점에 떨어지지 않아도 살라나 아놀드가 세컨볼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크로스가 길게 빠지면서 살라가 받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커티스 존스가 박스로 진입하며 상대 센터백 혹은 풀백을 잡아두기 때문에 아놀드나 살라에게 큰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리버풀은 후반전에서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뒷공간 공략, 존스, 메갈리스터 10번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으로도 보시죠. 마찬가지로 루이스 디아스가 페널티 박스 근처가 아닌 중앙으로 나와서 봤습니다. 메갈리스터, 존스 두 명의 10번 자원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고 살라까지도 중앙으로 좁혀줍니다. 아놀드, 각포는 좌우 와이드 플레이어로 활용, 디아스는 이 좁은 공간에서 살라를 향한 대각선 공간을 발견합니다. 이는 순전히 개인 퀄리티죠. 살라가 원터치로 존스에게 연결하고 2대2를 주고받으려 합니다. 이 역시나 원터치로 이어가며 중앙 공격수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센터백과 경합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루이스 디아스가 뒤로 침투합니다. 중앙 밀집 공간을 활용하여 역시나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함이죠. 이후 디아스가 뒤로 돌아가며 좋은 위치를 가져가는데 존스가 슈팅으로 마무리합니다. 아쉽게 슈팅이 뜨긴 했으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음 장면도 봅시다. 아놀드가 볼을 잡은 순간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시죠. 메갈리스터는 공간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리턴, 커티스 존스 또한 대각으로 움직이며 침투각을 봅니다. 아놀드의 킥이 나오는 시점을 확인하면 커티스 존스가 역시나 대각으로 움직이며 센터백의 뒷공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놀드는 여기서 패스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도성이 보이시죠? 이러한 의도적인 움직임이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놀드가 볼을 잡고 있는 시점에서 커티스 존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의도적으로 계속 뒷공간을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센터백은 내려와서 받는 행위를 쉽게 견제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미드필더는 뒤에서 움직이는 존스에게 반응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놀드가 쉽게 존스에게 패스를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센터백도 한 발 앞에서 반응하고 미드필더는 뒤에서 온 존스를 이제서야 견제하죠. 재미있는 건 이처럼 중앙에서 볼을 잡게 되면 결국 시선이 중앙으로 모이게 됩니다. 현재 디아스를 마크하는 센터백도 어깨 너머 붙어있는 디아스를 견제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는 존스의 움직임에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죠. 괜히 이 중앙 공간을 점유하는 게 높은 공격 효율을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존스가 몸을 돌리는 순간을 보시면 역시나 센터백은 공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보니 디아스가 옆에 있음에도 놓칩니다. 경합을 피하며 의도적으로 간격을 두고 있던 디아스의 승리죠. 스루 패스가 들어갑니다. 뒤늦게 루이스 디아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센터백, 이후에는 칩샷으로 득점. 아르네 슬롯이 의도하는 플레이들이 그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며 후반전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4대0 대승과 함께 클린시트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매번 전반전에서 통제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하프타임 때 피드백을 통해 바로 변화를 가져가고 경기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네 슬롯 또한 향후 전반전에서부터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언급하는 만큼 향후 리버풀 선수들의 조직력과 퀄리티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전반전에도 상대를 지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